네, 인간세 두 번째 편입니다. 신하와 자식됨은 그만둘 수 없다. 초나라의 섭공자고라는 사람 이름이 섭공자고가 제 나라의 사신으로 떠나면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초나라 왕이 나를 사신으로 보낼 때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나라에서 사신을 공경하게 응대하겠지만 실제로는 급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그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제후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든 크든 일을 처리할 때는 도리에 어긋나게 하고서 만족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우환이 생기게 되고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음양의 우환이 생길 것이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중에 우환이 없게 하는 것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저는 맛있는 것을 먹지 않으며 밥을 지을 때는 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명령을 받고 나서 저녁에 얼음을 마셔야 되니 저는 몸속에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 일의 실상에 직접 부딪히지도 않고서 이미 음양의 우환이 생겼는데 이 몸이 열이 나는 게 음양의 우환이라는 거죠. 일이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의 우환이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은 두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입니다. 신하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 공자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천하에는 두 가지 경계할 일이 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의리입니다. 명령하고 의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천명인지라 버릴 수 없으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의리이니 어디로 간들 왕이 없는 곳이 없으니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자는 처지를 가리지 않고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니 이것이 효의 지극함입니다. 또 임금을 섬기는 자는 임금이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임금을 섬기나니 이것이 충의 성대함이다. 자신의 마음을 섬기는 자는 슬퍼하고 즐거워함에 바뀌기 쉽지 않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명을 따르니 덕에 지극함이다. 남의 신하된 자는 이처럼 본디 그러하니 이 일의 실상과 부딪히고 자기 몸의 안위를 잊을지언정 어느 겨를의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데 이를 수 있겠는가? 그대는 떠나도 된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를 말해주고자 한다. 나라 사이의 외교는 거리가 가까우면 신의로 맺고 거리가 멀면 말로써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데 두 나라의 군주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노여할 말을 전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나라의 군주를 모두 기쁘게 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칭찬하는 말을 하기 마련이고 두 나라 군주를 성내게 하려는 경우는 비난하는 말을 하기 마련이다. 지나친 행위는 거짓이니 거짓을 말하면 군주가 믿어주는 마음이 막연하고 믿음이 막연해지면 말을 전한 사람이 화를 당한다. 그 때문에 옛말에 이르기를 진실을 전하지만 넘치는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교로 싸우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나쁜 마음으로 끝나니 나쁜 감정이 극에 이르면 정도에 어긋난 기호까지 쓰게 됩니다. 예를 갖추어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올바른 정신에서 시작하다가 항상 어지러워지는 것으로 끝나니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괴상한 노래나 춤을 추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끝에 가서는 나쁜 것이 되는 것처럼 시작할 때는 간단했던 일이 나중에는 중대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은 바람 같고, 자 보겠습니다. 말은 바람 같고 행동은 얻고 이름이 있다. 바람은 쉽게 움직이고 얻고 이름은 쉽게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입니다. 짐승이 죽을 때는 지저대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거친 마음이 아울러 생깁니다. 꾸짖음이 크게 되면 어리석게 되는데 만약 참으로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옛말에 이르기를 군주의 명령을 바꾸지 말며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정도를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명령을 바꾸고 억지로 이루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일이 잘 이루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이 한번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없으니 삼가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자유롭게 논일게 해서 어쩔 수 없음에 맡겨서 마음속의 본성을 기르면 좋을 것이니 어찌 꾸며서 상대 군주에게 보고하겠습니까? 전하라 군주의 명령대로 전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으니 이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공자 말입니다. 공자 입을 빌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장자의 말이죠. 장자의 말. 공자가 이게 지금 초나라의 석공자고가 제나라 사신했다면서 공자에게 말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공자가 말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장자가 말한 얘기나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에피소드입니다. 공자의 제자 안회가 위나라 영공의 태자 스승이 되었을 때 거배곡에게 물었습니다. 발음하기가 참 이름이 거배곡 좀 이상한데 거배곡 많이 나오는 그 제사 이름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덕이 태어나면서부터 잔인합니다. 만약 제가 그와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와 법도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제 몸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다만 다른 사람의 과실을 아는데 충분할 뿐이고 자신의 과실을 알지 못하니 제가 그 같은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배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신중하게 경계하고 내 몸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자, 아내가 거배곡이 얘기한 거 거배곡이 하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은 그에 따르고 마음은 화합하라. 비록 두 가지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재앙이 있을 것이니 겉으로 따르더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마음으로 화합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따르다가 빠져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뒤집혀서 붕괴되고 넘어질 것이고 마음으로 화합하려고 하다가 속마음이 드러나면 명성이 알려져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그가 아이처럼 행동하면 그대도 아이처럼 행동하고 그가 절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면 그대도 그와 함께 절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고 그가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면 그대도 그와 함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니 이런 식의 행동에 통달하게 되면 마침내 허물없는 처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왕하고 똑같이 그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는가? 사마귀는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에 맞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에 이렇게 막 맞서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신중하게 경계하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여 업신여기는 자는 그것으로 태자를 거스리는 것이니 위태롭다. 그대는 또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호랑이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주면 호랑이가 그것을 죽이려는 분노를 일으킬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마리를 통째로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가 그것을 찢는 분노를 일으킬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배고픔과 배부름에 꼭 맞추어 음식을 주어서 분노가 발산하게 되면 호랑이와 사람은 종류를 달리하지만 호랑이가 자신을 사육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것은 호랑이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가 자신을 사육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육하는 사람이 호랑이의 본성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똥을 광주리에 담고 거대한 조개 껍질에 오줌을 잠을 정도로 말을 극진하게 키우지만, 말을 갖다가 말 키우는 사람 보면 극진하게 키우면 똥도 모으고 오줌도 막 할 정도로 키우지만, 어쩌다가 목이나 파리가 등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말을 위해 잡아주려고 갑자기 말 등을 치면 말은 놀라서 재갈을 무릇뜯고 사육하는 사람의 머리를 들이받고 가슴을 걷어차 박살낼 것이니, 이처럼 뜻이 누구를 위한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사로잡히면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많이 인용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똥을 광주리에 담아 커다란 조개 껍질에 오줌을 넣을 정도로 말을 극진하게 키우지만, 어쩌다 모기 파리가 등에 붙어 있어서 툭 쳤더니 그 말이 재갈을 무릇뜯고 사육하는 사람의 머리를 들이받고 가슴을 걷어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뜻이 누구를 위한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사로잡히면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이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아내와 노자의 제자 거베곡과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거베곡에서 배우는 것인데, 장자는 그간 공자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공자 대신 거베곡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안회와 거베곡이 이야기를 보면 사마귀와 호랑이와 말을 예를 들어서 사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포악한 왕자를 가르치는데 참고가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리 나무는 오래 살 수밖에 없다. 자, 목수인 장석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의 고건에 이르러 사당에 심어진 상수리 나무를 보았는데, 크기는 수천 마리 소를 그늘에 가릴 수가 있고, 이 대단합니다. 이제 수천 마리 소를 그늘에 가릴 수가 있고, 둘레가 백아름이니까 이게 지금 100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해도 되며,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정도여서 땅에서 10길을 올라간 뒤에 비로소 가지가 뻗어 있었으며, 이 나무로 배를 만들면 수십 척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나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시장처럼 많이 몰려와 있었는데, 장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목수인데 그대로 그냥 길을 가버렸습니다. 장석의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나무를 보고서 장석에게 달려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토록 아름다운 나무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보려 하시지도 않으시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떠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 가만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장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두라. 그 나무는 쓸모없는 잡목이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썩고, 그릇을 만들면 부서지고, 대문이나 방문을 만들면 나무 진액이 흘러나오고, 기둥을 만들면 좀벌레가 생기니 이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이다. 쓸모가 없으니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쓸모가 없으니까 살 수가 있었던 것. 만약 쓸모가 있었으면 이미 벌써 다 누가 잘라갔다는 얘기죠. 목수인 장석이 쉬는데 사당의 상수리 나무가 꿈속에서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에다 나를 비교하려 하는가? 그대는 나를 과일나무에 비교하는가?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는 나무 열매와 풀, 열매 따위의 과일이 익으면 잡아 뜯기고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겨나니 그것은 그 잘난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수명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요절해서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타격을 받는 것들이니 모든 사물이 이와 같이 않음이 없다. 나는 쓸모없기를 추구해 온 지 오래되었는데 거의 죽을 뻔하다가 비로소 지금 그것을 얻었으니 그것이 나의 큰 쓸모이다. 가령 내가 만약 쓸모가 있었다면 이처럼 큰 나무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대와 나는 모두 사물인데 어찌하여 상대방을 사물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거의 죽어가는 쓸모없는 사람이니
또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 수 있겠는가. 목수 장석이 꿈에서 깨어 그 꿈에 기륭을 점치자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이 쓸모없음을 취하는 데 있었다면 사당의 상수리 나무가 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장석이 대답했다. 아무 말 말아라. 저 상수리 나무는 몸을 사당에 기탁했을 따름이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의 헛소리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사당의 나무가 되지 않았다 한들 어찌 잘림이 있었을 것이겠는가. 그러니 상수리 나무는 보존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데 세속의 이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참다운 평가가 아니겠는가. 저기 목수 장석하고 이 상수리 나무 이야기는 인간세편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오래 사는 상수리 나무의 비유는 육아에서 생각하는 쓸모와 도가에서 생각하는 쓸모의 차이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에서는 나무가 관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하는 실제적인 유용성을 따지는데 도가에서는 나무의 쓸모라는 것은 그 나무의 성질에 맞도록 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쓸모없이 커진 나무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남백자기, 남곽자기가 있었는데 우리 제물론에서 남곽자기는 여기 남백자기라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나 같은 장자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상구 지역에 갔을 때 커다란 나무를 보았는데 보통 나무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술의 1000대를 그늘에 덮어서 가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백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나무인가?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용도가 있을 것이다. 남백자기가 위로 가지를 살펴보았더니 구불구불해서 대들보도 안 되고 아래로 커다란 뿌리를 살펴보았더니 가운데가 갈라져서 관도 만들 수가 없었고 잎사귀를 혓바닥으로 핥아보았더니 불을 댄 것처럼 상처가 나며 냄새를 맡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미친 것처럼 취하게 하여 사흘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았다. 남백자기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그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아, 지극한 신선들도 이처럼 쓸모없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쓸모 있어서 일찍 죽는 거 아이템 다시 이 에피소드입니다. 송나라 형씨 지역에는 잣나무, 뽕나무 등이 토질에 맞았습니다. 나무들 중에 둘레가 조그만한 것은 원숭이 집에 말뚝감을 찾는 사람이 베어가고 세 아름, 네 아름 정도 자란 나무는 높고 큰 집에 대들보감을 찾는 사람이 베어가고 7 아름, 8 아름 되는 나무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관이나 곽의 판목을 찾는 사람들이 베어갑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천수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도끼로 일찍 잘리니 이것이 쓸모 있음으로 해서 인해 초래되는 재앙입니다. 이런 쓸모는 육아의 쓸모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육아에서 쓸모된 나무지만 도가에서의 그 나무는 틀리다 하는 겁니다. 옛날 고대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사용하지 않던 이마가 하얀 소와 들창고 돼지 그리고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은 황하의 신에게는 맞는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니 무속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불길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돌을 체득한 신인이 크게 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마가 하얀 소는 희생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그 다음에 들창고 돼지 같은 것도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거 이제 희생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으로써 오래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못생긴 지리소가 활바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지리소입니다. 지리소라는 추남이 있는데 턱이 배꼽 밑에 있고 어깨가 이마보다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고 오장이 위에 있으며 두 넓적다리는 옆구리에 다 있습니다. 아주 못생겼다는 얘기죠. 바느질과 세탁일을 하면서 충분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으며 벌어진 곡식을 가져와 쌀을 골라내서 생기는 곡식으로 좋게 10사람은 먹여 살립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징집하면 징집이 되지 않는 지리소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니며, 나라에 큰 부역이 있더라도 지리소는 뭐 꼽추이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고 나라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되면 곡식과 열다발의 뗄나무를 받습니다. 그 몸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사람도 충분히 자기 몸을 잘 기르고 천수를 마치는데 하물며 그 덕을 엉터리로 준 사람이겠는가.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쟁의 병사로 차출되지 않고 구호자금을 대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나라 미치광이 저비어의 노래입니다.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미치광이 저비어가 공자가 묵어있던 숙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붕세야, 왜 덕이 이렇게 없어졌는가. 앞으로 오는 세상은 기다릴 수 없고 지나간 옛날은 따라갈 수 없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그것을 완성시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성인은 자신의 생명이나 지키는데, 공자 당신은 지금 같은 때를 만나서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다. 복은 깃털보다도 가벼운데 실을 줄 모르며 재앙은 땅보다도 무거운데 피할 줄 모른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위태위태하구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는구나. 가시풀이여 가시풀이여,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내 물러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여 내 발을 다치게 하지 않으리. 자, 이거는 지금 미치광이 저벼를 갖다가 공자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공자를 향해서 붕세야 붕세하고 경멸하고 있는 아주 이 공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직접적인 비난을 지금 인간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자의 등장인물이 공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기름은 자신을 태워 빛낸다.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자신을 해치며 기름 등잔불은 자신을 태우며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어가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에 쓸모만 알고 쓸모 없음에 쓸모는 알지 못한다. 쓸모 없음에 쓸모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결론 부분인데, 장자는 사람들은 쓸모 없음에 쓸모만 알고 쓸모 없음에 쓸모를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죠. 이거는 상수리 나무를 예를 들면 목수 장석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죠. 거기 그늘에서 쉬고 모여서 놀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세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